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신경과 지규환입니다. 오늘은 언제 응급실에 갈까요?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뇌전증 환자에게서 올바른 발작의 응급처치 되게 간단합니다.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환자의 옆에서 환자의 발작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고 발작이 어떻게 되는지 발작 상황을 잘 지켜보는 거죠.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환자가 깨어서 의식이 없고 막 호흡하기 힘들어 한다면 살포시 옆으로 눕혀주면 되고요. 환자의 입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떨 때 마사지 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마사지 한다고 깨지 않습니다. 절대로 환자의 움직임을 억지로 제지하지 마시고 발작 후 환자가 깨고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작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편안한 자세로 바닥에 눕혀놓고요.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면 됩니다. 환자를 누르거나 팔다리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요. 숨쉬기가 약간 좀 불편하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다면 목 주위나 허리띠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침분 비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고개만 살짝 눕혀도 호흡이 잘 될 수 있고요. 근데 아직 의식이 확실하게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물 먹이거나 약 먹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흡인이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이 좋아질 때까지 잘 보고 발작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끝나죠. 발작이 길어질 것 같지만 사실 시작하고 끝나는 데까지 한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대부분 다 발작은 끝납니다. 근데 간혹 길게 나타나고 회복이 더딘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꼭 오셔야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5분 정확하진 않지만 평소에 하던 발작의 거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뇌전증 환자분들은 발작이 대부분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막 수십 가지 유형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가지 경우에 발작이 있죠. 그 발작이 평소와 다르게 2배 이상 길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5분이 넘기 때문에 이때 되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도 열성 경련인데 5분 이상 되면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막 수차례 반복되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그날 따라서 막 평소엔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안 하던 사람이 5번, 6번, 7번을 막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전증 중첩 상태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발작이 계속 발생하는데 중간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계속 발작을 하게 되면 응급실에 가야겠죠. 환자가 대부분의 경우는 호흡곤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중간에 흡인이 됐다거나 이래서 이제 경련이 끝난 것 같은데도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흔하진 않습니다. 물속에서 발작을 하는 경우 목욕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이래서 이제 물속에서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아니면 수영 안 하더라도 수영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경련을 하면서 크게 다친 경우 넘어지거나 이래서 크게 다친 경우 뇌전증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대발작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경련을 하게 돼도 응급실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말고 큰 질환,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한 번의 뇌전증이라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병이 아주 오랜 지병으로 앓고 있는 분 평소에는 금방 원상태로 돌아왔었는데 원상태로 잘 안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작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지만 노인이나 소아에게서 첫 번째 발작이 있는 경우에도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뇌전증으로 직접적인 사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뇌전증 중첩증 같이 지속적으로 의식이 깨지 않으면서 길게 발작하는 경우에는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전증 돌연사 같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뇌전증 환자 1000에서 10,000명 사이 1명꼴로는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적어도 아까 보통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면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부상도 경미하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발작 후에도 얼마간은 잘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발작 후에도 유의 있게 뇌전증 환자를 잘 관찰하고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는 거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 잘 처하게 될까요? 예전에 내가 뇌전증 중첩 상태의 진단을 받았던 사람, 또는 한번 경련은 그렇게 자주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막 뭉쳐서 하는 사람, 예전에라도 길게 경련을 했던 사람, 본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약을 갑자기 의사와 상의 없이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겠죠. 본인을 잘 성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약을 잘 놓칠까요?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고요. 일정 시간에 약을 잘 복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약값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뇌전증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응급 상황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약의 수능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경련의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은 대로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약을 처방받은 대로 잘 복용하지 않는 것, 의도치 않게 중단하는 게 발작의 응급 상황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또는 과거에 약을 복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